안녕하세요. 마흔 중반 여성인 저는 이제 중년의 정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저 역시 고국방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꽃피는 봄이 오면 5년 전 변두빈이 떠나신 친정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으며 곧 다가올 2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우리 남편과 공유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어릴 적에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같이 가여워져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어릴 적에 갑자기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쉽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도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겨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셨는데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 외로움 속에서 나름대로의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적재적소에 졌는지 잠들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어머니와 재혼하신 아버지 밑으로는 다른 아이들이 합류했습니다. 있었고 제게는 이복 형제가 생겨버렸어요.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여동생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복하고 환경이 좋은 가족으로 보이기에 딱 좋았어요. 부유한 배경의 아들과 딸이 골고루 있는 집은 여전히 남들에게 이상적인 가정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프랜차이즈 유통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자라는 동안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 3명을 키우는데 모자람 없이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실 정도로 돈도 많이 벌어 오셨네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변한 가정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친자식과 남의 자식은 더 다른 것 같았어요. 새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리고 제게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간 집에 어떤 변화가 생겨 확연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회사 업무가 바쁘셔서 거의 새벽에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셨지만 일부러 저녁 시간에 가족 5명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신 것 같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빠가 출장을 가시는 날에는 말을 못할 일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엄마가 자식들만 챙겨서 친정에 다녀오시는 경우나 외식을 하고 오시는 일도 많았고 남매들이 비싼 백화점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들고 와 있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제 것은 단 한 번도 사들고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함께 가겠냐고 제안하신 적도 없었어요. 날이 좋아 어디 나들이를 가더라도 저는 꼭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집에 식탁 위에 김밥만 다리만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제 밥이라도 남겨놓으시고 남매들을 데리고 볕 좋은 날 자주 외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할수록 잊혀지지 않는 서러운 기억이네요. 어린 마음의 서운 외에도 티내지 않고 꾹꾹 속으로 삼키며 친해지려던 날도 많았어요. 재혼하신 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나 봐요. 집안에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던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빠는 처음 보았을 때와 다르게 불량한 친구들과 쉽게 어울려 다녔고 여자를 박아서 그런지 일찍이 밖에서 자식을 보기도 했어요. 그 사건으로 아빠는 이복 오빠에게 크게 실망하셨지만 처음부터 호되게 나무란지는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친사고가 수위가 좀 높긴 했지만 아무래도 본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다른 자식들이 어색한 것은 마찬가지 없겠죠. 그것조차도 아빠는 이복 오빠를 위해 두 사람이 살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잘 사는 것 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찢어지는 바람에 나이는 여자 쪽에 데려가고 또 이복 오빠는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막 20살의 남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양육비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하려는 것에 점점 적응하며 새 엄마는 아빠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여성 상태로 변해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이복 오빠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결코 답이 없었습니다. 새 엄마는 아빠에게 의지하고 급한 시기를 보내면서 문제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는 오빠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때로는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께서 돌아가신 뒤 우리 부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아빠에게는 다정하고 다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남처럼 지내기만 하면서 더 이상의 교감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가 재혼하시기 전 주였던 집안 분위기에서 이복 오빠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변화된 환경에 솔직히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새엄마의 은근한 차별과 구박, 그리고 눈치껏 밥 주는 일로 인해 20살이 되던 저는 드디어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빠와는 다르게 새엄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씁쓸하게 독립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뜻밖의 속은 시원했어요. 혼자 눈치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김밥도 제대로 싸서 영다리가 아닌 예쁜 접시에 보기 좋게 쌓아 먹으니 오히려 어릴 적 쌓였던 서운한 감정들이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런 환경에서도 나가지 않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서 높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해냈습니다. 집에서 독립한 것이 이유로 오히려 학업과 사회에 나갈 준비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마침내 빌기업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대학 초반에만 해도 20살이 넘은 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빠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게 되어 그 후에는 연락이 드문드문해졌고 새엄마는 물론이고 나에 대한 관심 또한 없었습니다. 반찬을 해주신 적도 없었고 제가 돈을 쓰는 것을 보기 싫어한 것인지 요즘은 제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면 사고치고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 일을 하다가 한 달에 용돈 10만 원만 주라고 지나칠 정도로 불평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하는 듯한 느낌이라 새엄마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고를 친 사람이 저가 아니라 이복 오빠인 것이었는데요. 이복 오빠는 뒤늦게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취직까지 잘 이루는 줄 알았더니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지방에 내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에 빠져 몇 번의 사고를 쳤는데 그때마다 수백만 원 단위의 빚을 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행동을 혐오하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밝은 여자들과 주취해 사고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새 엄마까지도 이복 오빠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아빠는 자식이지만 제 정신을 잃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펑펑 쓰는 행위에 대해 깊은 걱정이 들어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마자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곤 했습니다. 아빠는 마지모해서 이복 오빠를 도와줬지만 이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집안의 거머리도 아니고 누구를 닮았는지 왜 내 돈을 벌레처럼 자근자근 가져가라고 해요. 한 번만 더 사고 치거나 이런 이로 지방 꼬락선이 어지럽히면 당신하고 네 아들 당장 쫓아낼 줄 알아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뿐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스타일이셨는데 가족 문제만큼은 마음이 조금 생이처럼 변해서 우유부단 그 자체였어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또 사고를 치거나 새엄마가 자기 친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숨을 내쉬며 도와줄 건 다 주셨거든요. 새엄마의 큰 관심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거는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은 제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도 뻔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빠는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돈을 내놓아야 할 때에는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까지도 많이 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새 엄마로부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정서는 1%도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얻었지만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버지께 소개시키기로 했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인사를 나오러 온 신랑의 첫날, 그의 두 눈에서 반가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가워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집안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여전히 새엄마는 가식적으로 고상한 태도로 인사만 받아주셨으며 신랑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처가집 음식을 대접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예비 사위에게 무언가 대접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면서 그녀가 내게 요구했을 때에만 잠꼬대를 꽂아 일어서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으로 뜻했던 짜장면을 주문했다. 처음으로 그녀가 주문을 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줄 수 없었다. 그녀가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다음에 올 때에는 진정한 성찬으로 대접하겠다며 거짓말하는 것에 얼마나 시무룩해하는지 모르겠다. 새 엄마가 한 말에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자신의 아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부유한 모습을 보는 것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재산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장모의 역할을 해내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배양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아이를 키워왔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릴 적부터 적지 않은 욕심을 품고 있어서 그 일을 내가 혼자서 처리해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더 나아졌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일도 잘하고 있지만 언제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걸 알 거예요. 큰 개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창시절에는 사고도 없었고 늘 예의 바른 학원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예비 남편 앞에서 절대 험담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 엄마에겐 조심하라고 말하고 엄마를 대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봐도 얼마나 신경질이 난지 알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보면 엄마마저 지워버리는 거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을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제 대신 혼내주셔서 제게 대한 험담은 끝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 예비 남편을 험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얘가 겉만 번지르르한 게 수정이 안 되어서 탐탁지가 가지 않네요. 뭐가 어때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애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도 잘 살으시고 보기 좋다고요. 왜냐면 남자가 백이 없다는 게 뭐가 대단한 줄 아느냐고요. 왜냐면 겉만 번지르르한 아이들이 대학 때 여자랑 동거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앉자마자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저는 최악이에요. 전 남자친구를 마중하고 돌아와 친정집에 들어선 순간 현관에서 새 엄마와 아빠가 하는 대화 소리에 당황해서 인사조차 할 수 없어서 2분 동안 이야기를 엿들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수정이 옆에 좋은 남자가 붙어 있겠죠. 다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놈들은 붙잡았을 것 같아요. 걱정되어 이야기하자면 엄마가 걱정돼 였어요. 너희 이야기가 맞아. 돈에 집착하는 놈도 많을 테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신중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수정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들이 제가 요리를 잘 만들 때 눈길을 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내게 어려운 시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아빠의 미소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새 엄마의 속내를 느끼면서도 전에 눈치를 줄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그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어머니의 정성이나 사랑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아빠에게도 어떤 마음이 깊었고 가족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만큼 정심리치료사의 모녀 관계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날 밤에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나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의심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된 저희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및 장모에게 잘하고 싶어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참 좋아하셔서 기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새 여성가족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대해 불평을 연발하면서 마침내 출발 당일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잠자코 변덕에 실망한 눈치를 보이지만 예에 바르게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여행을 무슨 이유로 못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아빠에게 함께 해주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빠는 평소 병이 없어도 오늘은 제 곁에 있어주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그리고 홀로 잘 다니던 사람인 아빠가 오늘은 반드시 함께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러한 예정이었던 친정집 앞에서 아빠를 모셔서 떠나기로 준비했던 계획이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도 많이 난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니 세상에나 마스크팩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자식들이랑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우리와 함께 가려니 속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아빠만 모시고 간단히 가는 것을 보며 은근히 속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랑 여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게다가 일부러 우리만 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파서 못 간다고 한 것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이 점점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우리 남편은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특별히 모난 점 없이 잘 자란 케이스예요. 두 형제 사이도 좋고 잘하면서도 몇 번 기회를 살펴보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오해가 좋은지 알 수 없죠. 결혼 후에도 저와 제 동생은 오히려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임신한 후에도 회사를 다녀가면서 저 또한 친정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에 대한 욕심을 알뜰하게 모아가는 것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한 사고 맞벌이를 고집하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이 조금 일찍 이루어졌어도 오히려 회사의 높은 임원진들이 이분을 좋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부르는 민이나 힘으로 밟는 게 아니라 순박하게 지내려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신랑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의 회사도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셔서 저녁을 사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째도 어릴 때라 곧바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먹어라 며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지만 왜 자식들이 그렇게 무심한지 불평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외동딸 하나뿐인데 아반 때도 연락 좀 하고 안부 전화도 좀 해야지. 아버지의 나이가 드러나 신주를 몇인 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플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사로 발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부녀 간의 어색한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 생각도 했고 새엄마나 이복 오빠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멀리하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우리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를 어렵게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도 좋은 제안을 하고 싶고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회사는 커지고 주변에 슬슬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죠. 너는 이제 어떠한가? 그 마시는 것 어땠는가?
대신 우리 사위가 내 밑으로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구나. 갑자기 그래. 우선 저희도 생각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일도 잘 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빠 회사가 크다고 해도 신중해야 하겠죠. 우리 둘 다 너무 당황스럽고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의 회사는 초기에 함께 투자한 파트너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회사가 한번 휘청거릴 때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봐 다들 도망가려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 혼자서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린 아버지에게 엄지를 척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게 키운 회사를 남들에게 맡기는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차겠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나에 들어가시고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막상 나 몰라라 하기에는 그동안의 당신이 헌신한 시간들이 허무해 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강한 신념이 있으므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꼭 이해할 거야. 그 회사는 무지막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신랑은 한 달 정도 그 회사에서 일한 후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마침내 그 회사에 들어갈 결심을 한 거야. 내게도 생각이 있는데 아버님의 종업원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둔다면 인재가 많은 회사지만 아버님의 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야. 장인어른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나도 회사에 헌신하겠다 하고 결정했어. 이런 식으로 신랑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날 설득하는 말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처럼 자세히 살핀 셈이며 그 마음을 고려해주는 남편의 마음에 저 또한 약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을 응원하기로 결심했고 둘째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일할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제가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씀하셨군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맙고 듬직하다던진지 옆에서 보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저보다 더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아빠의 회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남편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보다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전국의 체인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 악재가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편이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10년 동안 일을 한 뒤 점을 두고 가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당신 몸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결국 병이 나게 된 거였어요. 이곳저곳으로 전이가 되긴 했지만 가망성이 낫지는 않다며 의사는 기적을 보자고 저희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참여하셨습니다. 가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종 회사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신랑이 어느 날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아버님 건강이 좀 더 빨리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빠 또 회사에 나오셔서 휴일은 없냐며 말씀하니까 아버님께서는 트말도 안 듣으시고 약은 잘 챙겨 드신다고 하셨는데 영양 식사를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아버지한테 좀 찾아뵈볼까요? 아차, 신랑의 감각으로 주말에 만나보자 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혼자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계셨어요. 우리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양손에 보양식을 준 채 얼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버지는 마침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 그랬던가? 너희들 찾아올 일이 있었는데 잘 됐다. 앉아. 아버지는 이따금 입에 맛도 없다고 하시며 싱크대에 부어버리신 뒤 우리를 앉히고 계셨습니다. 서론을 간결하게 작성하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모가 말이야. 나를 간병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집에 앉아있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데?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게 진짜야?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내용을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 내 오빠를 상무 자리에 앉히라고 요청했구나. 뭐라고? 아직도 똑같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것도 없고 수정이 너랑 배달은 자식 차별하는 거냐고. 며칠 전부터 악을 쓰고 울고 불고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무 자리 앉혀주지 않으면 간병도 안 하고 나한테 간병이 붙여서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별한 건 삼엄하였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남은 남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의 사람 딱 능력 보고 데려간다고 말했어요. 차별이 뭐냐고. 제 남편이 이 회사 키우려고 밤낮 없이 전국을 뛰며 일했어요. 아빠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망나니 같은 놈에게 아무 도움도 없는 채로 상무 자리를 앉히길 원하시다니요. 그러면 제 남편보다 지위가 높아지는 건데요. 아빠는 제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시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마음을 굳힌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는 새로운 엄마와 이복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혹은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외로워하셨을지 궁금해요. 그때 남편은 넋을 잃고 있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아빠를 지지해 주었어요. 정말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하세요, 장인 어르신. 뭐, 그래도 되겠나? 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장인 어르신의 마음을 잡은 것 같은데.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르신이 혼자서 이렇게 먹고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버님이 당신 아들의 신경도 안 쓰고 사이만 챙기려고 하니까 불안하실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괜찮으니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켓을 이렇게 찾아봐 빠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사위의 손을 잡아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다고 말해요. 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에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느낀 것 같아요. 평생 부려먹던 사위는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인 모습에 정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10년 전과 같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보냈죠.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새엄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유로 결혼 계약서까지 썼어요. 그러다 남편이 되어버린 아버지는 새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리는 꼬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새엄마로부터 극진한 병원호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더라도 안색이 좋아졌다는 것이 보일 만큼 건강하게 보인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새아빠가 정신을 뒤늦게 차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이를 진실로 알게 되었어요. 이복 오빠가 사장 자리에 올라간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아빠는 시한부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오래가지 못하게 된 아빠의 모습은 너무 빠르게 변해갔고 그 모습이 하루하루 더 수척해지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주말에 아빠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싶었던 분이 그날은 나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김치전을 포장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매우 당황해 주저앉았습니다. 새엄마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아버지는 외로운 노인처럼 차가운 물에 밥을 시켜 먹고 계셨어요. 헐렁한 아버지의 상의와 반바지는 소심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안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지, 왜 혼자서 그렇게 거지처럼 식사를 하시는 거야? 새엄마는 어디에 가셨지? 아빠가 혼자 이렇게 초라하게 밥을 먹고 계신 걸 보고 뭐가 일어난 거니? 물었어요. 괜찮아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단지 밥을 물에 먹었을 뿐이에요. 유난 부리지 마요. 누구를 바보로 봐요? 아빠가 돈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나를 넘어 새엄마와 오빠를 챙기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말년에 무슨 모습인지 말이에요. 저는 아빠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원망의 눈물도 있었고 아빠를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컸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따뜻한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반찬도 챙겨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려졌어요. 새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던 남편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니 한 손에 막걸리 5병을 사가져와서 탁을 열고 계셨어요. 거리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셔도 되는 건지 알겠죠. 장인 어른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막걸리부터 원샷으로 들이키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요. 더군다나 콧소리를 내며 마치 미쳐 날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이상했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 변할까? 아니면 이제 아빠가 죽을 때가 되니까 변하신 건가? 그럼 그동안 잘 해오신 것은 연기인가요? 별앱을 생각하던 와중에 아빠가 남편 눈치를 보다가 마주 앉아 대작을 하셨다는군요. 하지만 얼큰하게 취한 저희 남편이 맞은편에 앉은 장인 어르신을 빤히 쳐다보다 결국 한마디를 한 것이었어요. 장인 어른, 한 잔 드릴까요? 저는 놀란 얼굴로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쳤어. 아빠, 지금 환자야. 어디서 우습게 말을 하고 있어? 저는 남편의 말투가 조금 거칠게 들렸습니다. 평소 어르신들께 하는 말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라 너무 놀라서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한 잔 줄게. 아빠가 고민 끝에 잔을 들어 사위에게 내밀자. 그 뒤로 술을 따르며 제 남편이 한 말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면 자네가 말한 대로 2잔, 3잔은 어떠세요? 그래, 얼른 빨리 줍죠. 이왕 드시는 거 쭉 들이키십시오. 뭐야,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내가 이 꼴이라도 써도 죽게 생겼어도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신랑과 아빠가 하는 말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요? 지금 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인 어르신께서 여태껏 체계하신 것은 더한 막장인가요? 내가 도대체 못해준 게 뭐야, 이 사람아? 내가 대기업에서 받아가는 돈만큼 이제 받아가지 않는가? 대기업이요? 아니 장인 어르신, 저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으면 회사 사람 이렇게 길게 고생하면서 애들을 안 키웠어요 아세요? 저 10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차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개망나니 새끼가 상으로 들어오면서 업체 거래처를 사고 다쳐서 그걸 수습하느라 제가 사정사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한 게 한두 번이에요. 수정이 도 있는데 그만하게 뭘 그 말합니까? 이 사람도 알 건 알아야죠. 장인 어르신께서는 그 망나니 새끼가 벌이는 일을 아시면서도 눈을 감아주시고 이제는 회사를 물려주시는 모습인데 그 망나니 새끼가 정확히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피를 토하며 일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땅을 치시며 우시고 오열하셨는데 그 모습은 어르신이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주신 건가요? 아, 맞아요. 그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사이도 좋고 모양새도 좋은 것 같아서요. 너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빠께서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제 목소리도 기이하게 꺼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고 나니 왜 이렇게 착한 남편이 서럽게 울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장인어른의 입장을 생각해 상무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능력 없는 인물에게 아들 이유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결국 터져버리게 된 것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겨우 일으켜 세워서 그 집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독립할래요. 아버지, 당신은 제가 아들이 아니라 철저한 딸로 생각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지금 새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저는 외톨이 그 자체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회사에서 바쁘다면 집에서는 새 엄마가 눈치를 봐주셨지요.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보냈는지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감싸 안고 편안함을 주시고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던 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조금 무뚝뚝하실 뿐 실제로 마음은 따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해야지 겉의 고난은 참아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저희를 찾지 마십시오. 이별하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떠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그 말 때문에 후회가 들어요. 어떻게 화를 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불효의 행위나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말 3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왕래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살았습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이복 오빠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요. 똥을 싸놓은 것을 일일이 치우는 것도 남편의 어떤 말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다급하게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왔다고 해서 뜬금없는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말로 인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사람을 볼 때까지 모르고 있던 일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째서 오셨나요? 아버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나요? 정말 말씀이 맞아요. 미세 오빠가 제게 작당을 하고 놀아놓으려고 했나 봐요. 몸이 고장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 회사를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미 그럴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지금이야 말해 주십시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잠깐 천장을 바라보신 후 그동안 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베이 회사 대표로 켜준 이후 새 엄마와 아빠는 회사를 막장으로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빠 병세가 점점 좋지 않아지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명예대표라는 타이틀만 주고 실질적인 회사 재무나 자산은 아꼈다고 했어요. 그동안 의지했던 직원들에게 잘 감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회사를 떠날 때 도중 지분을 오빠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오빠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며 도중 지분을 넘겨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빠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실적이 악화되었고 오빠가 사건을 일으키며 다니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도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을 차례로 팔던 중이었는데 그때 새엄마와 오빠는 회사와 집을 오늘 내게 아니라 제 남편과 함께 넘길까봐 꽤나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새엄마와 오빠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듣고 그때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새엄마와 오빠가 아빠를 외면하도록 강제로 계획했던 것으로 그들은 아빠와 유린만 있으면 회사가 그들에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빠는 그날부터 유언장 때문에 매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모든 재산을 50대 50으로 새엄마와 아버지에게 물려준다는 식으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강한 배신감을 느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빠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라면 아빠는 그 집을 떠나면 되지 않았겠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서 방하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몸이 아픈 양반이 왜 그 지옥 같은 삶을 참아야만 했을까요? 아빠는 그 여자들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주기 싫어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저질렸던 행동들과 증거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줄이도록 있으면 주인 그린색 모바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핍박과 폭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복 오빠도 합세해서 아빠에게 폭언을 쏟아냈다는 것을 모두 증거로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영상이라든가 녹음본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빠를 강제로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려던 이복 오빠의 몰상식한 행위와 옆에서 위로하려 했지만 쓰지 못해 어화되게 악마처럼 부추기는 새엄마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는 엄마가 아빠 머리카락을 잡고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 폭행한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동안 생활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 영상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복수를 시작했어요. 학대와 폭력, 강압적인 물리적 위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쉬워 보였지만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도 진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복 오빠는 대표직에서 해산되고 한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그 두 사람은 결국 철장에 가둬지게 되었고 얼마나 속으로 통쾌하던지 마지막까지 그 2년 동안은 아빠에게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찔끔거렸다. 아빠는 더 이상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픈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병신 취급을 하다니. 나는 너희를 믿고 싶었어. 그러나 돈에 눈이 멀어 아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들은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머리를 식히게 된다. 그리고 너희 둘에게 내 재산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아. 아버지, 제가 잘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어디 가요? 앞으로 반성하며 살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보, 내가 당신과 산 세월이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매정하게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라고 그들은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빠는 한 번 눈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시원했는지 10년간의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감방에 보내시고 이윤을 챙기신 후 홀로 계셨지요. 자발적으로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향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연 순리에 따르기로 하셨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간을 줄 수 있는지 조직 검사를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적합한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장기기증자를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던 중 암이 전이되어 손을 놓아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잠시 지나지 않아 꿈으로 여겨지던 어느 날의 늦은 새벽,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상황을 알게 된 신랑은 망설이지 않고 요양원으로 달려갔고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만에 사망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정확히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혹시 하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아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걸까요? 아버지는 6개월보다 약간 더 살아서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은 더 흐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견뎌온 것을 알아주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적어도 제가 어버이를 상처 주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느낀 것은, 가장 의심치 않았던 것은 제 사위의 충실함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것을 후회하면서 또 후회합니다. 부디 저가 죽으면 회사를 잘 운영하여 더 큰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산과 회사 지분을 함께 받아주시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 주길 바랍니다. 이미 제 입장서 문서인 유언장을 통해 처리해 두었으니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무심하고 미웠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항상 우리 딸을 사랑하지만 왜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을까? 정말 고쳐야 할 것 같네. 아빠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고 하지만 꼭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 정말 사랑하고 웃음 아빠야. 아빠의 그 말이 마지막이 되려고요. 병원은 눈물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20대에 쉬면서 아파서 하신다던데 1시간도 못 가서 눈 감고 피곤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슬픈 사람은 남편이 봤나 봐요. 아빠를 안아주며 얼마나 펑펑 우는지. 감정이 북받쳐 서 있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온 것조차 모르고 오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들은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유언대로 햇빛이 잘 드는 납골당을 해보셨어요. 지금도 틈틈이 시간을 내 아빠를 찾아뵙고 있고 남편은 회사가 힘들거나 고민이 많을 때 홀로 아빠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후 남편은 똑똑한 기질을 발휘해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오빠가 회사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기로 했고요. 법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리도 없을 테지만 지금 밟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새엄마와 이복 오빠는 교도소에 나와서도 남편에게 탈탈 털리고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발을 못 붙이게 만들려고 꾀하고 있는 그들은 교도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신 2배로 갚아줄 테니 정확히 $102를 내라고 했네요. 그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묻지도 않고 아직도 무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최후의 복수를 준비 중입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며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잠깐 틀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요. 이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을 반드시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잘 지내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기를 남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